안녕하세요. 김승현의 논제 김승현입니다.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 영상 다 보시고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왜 제가 나오게 됐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전당대회 결과 다들 보셨죠? 첫 결과에선 정청래 후보가 303표 뒤처지다가 부울경에서 1500표 이상으로 뒤집으면서 최종적으로 1211표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끝날 때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김민석 후보 입장에선 결과가 뒤집힌 거잖아요. 저는 이거 김민석 후보와 캠프 그리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평론가들 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왜 안타깝냐? 물론 김민석 후보 개인의 판단과 선택일 수는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를 키우고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것도 꽤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김민석 후보한테 우호적인 스피커들 치고 반감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걸 최근에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노영희 변호사라고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님과 관련한 발언을 한 게 있고 이게 지금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단순히 그 발언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한테 결국 필요한 건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진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피커들은 대부분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안 볼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비평과 비판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고 이미 논리적으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아서 걸러듣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보거든요. 이걸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례가 노영희 변호사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어떤 장면이 공분을 사고 있는지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이건 진짜 내가 솔직히 이 쇼츠는 보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표정 한번 보시면서 이 표정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엘리트식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깔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컴플렉스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컴플렉스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컴플렉스요. 그랬더니 이제 후보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컴플렉스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게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저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권영숙 여사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님 가방끈 컴플렉스 있으시죠? 부정을 못하더라. 한 번만 더 볼까요? 표정을 한번 무슨 정말 속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보면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노영희 변호사가 보여준 장면만 보면 유시민 작가가 저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유시민 작가한테 속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유시민 작가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가 영상 앞뒤로 하는 발언 중에 굉장히 이상하고 이게 노영희 변호사의 비평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정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표정 속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지켜봐달라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 궁예세요? 표정을 보면 속마음을 안다? 관심법이라도 쓰시는 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걸 흔히 인상비평이라고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여기저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인상비평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거든요.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 문제는 노영희 변호사가 보여줬던 그 장면 앞뒤 맥락을 들어보면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향해 가방끈 컴플렉스를 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원본 영상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후보님 컴플렉스 있으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컴플렉스 그러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컴플렉스요. 그랬더니 이제 후보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가방끈 컴플렉스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후보님 제가 왜 여기서 일을 합니까? 아,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뭐 학생운동 운동권도 하고 글도 잘 쓰고요 제가. 근데 제가 왜 여기 와서 하고 있겠어요?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하는 거지 뭐하러 제가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합니까? 근데 왜 후보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제가
아니 가방끈 짧은 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법시험 60명 뽑을 때 합격하셨잖아요. 서울법대 출신들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가방끈 컴플렉스로 공격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당시 노무현 후보께 용기를 주기 위해 나에게는 없는 게 후보님에게는 있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문장과 맥락을 해석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채널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도 몇 개 없고요. 영상 길이가 긴 것도 아닙니다. 다 해서 1분 35초, 앞뒤로 소개 장면 빼면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영상을 다 보고 비평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건가? 그 정도면 비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채널 보시면 이렇게 영상 2개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영상도 1분 남짓인데 이 영상을 보면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태 회장님이 존경스러운 분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스러운 분이었고요. 김건태 의장님은 따라 배우고 싶은 분이었다면 노무현 후보는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그래서 제가 오죠. 안 올 수 없죠. 반드시 옵니다. 그랬더니 근데 노무현의 시대가 오면 나는 거기 없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보님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첫 파도를 올라타신 거예요. 이제 그 첫 파도가 밀려와서 가야 될 곳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첫 파도가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겠죠. 그런데 첫 파도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긴 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뭐 그런 세상이 오기만 하면 내 없으면 어때? 자, 우리는 일단 이 맥락을 모두 알고 노영희 변호사가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항의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던데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은 내가 말한 것이 만약 잘못됐거나 비평과 예측이 틀렸다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사과로 진심을 느낄 수 있으면 대부분이 받아주시잖아요. 사과와 용기도 없는 세상이면 얼마나 각박하겠냐 이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도 그 뒤로 또 라이브를 하셨길래 혹시 사과를 하시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기대한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일단 어떤 발언을 하는지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준님이 저보고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하라 그러셨는데요.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제가? 유시민 작가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촉법이니 용역이니 그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대통령 필패할 거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김영준님께서 굳이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뭐 맥락을 보지 않고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자면 저도 할 말이 있죠.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물론 뭐 기분을 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하고 같은 생각 아닌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시민 작가에게 사과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뇌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뭐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한 거, 또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부로 했던 거, 그동안에 파묘됐던 거 진짜 많아요. 제가 그동안에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자, 방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하신 발언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맥락 파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특정 단어를 써서 그랬다거나 유시민 작가님을 비판했기 때문에 사과하라는 게 아니죠. 앞뒤 맥락을 다 자른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짓을 본인이 했잖아요. 당사자가 한 말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서 그 대상이 악마화됐고 그 악마화에 대한 책임은 그 방송을 내보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사과를 하라 한 겁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하나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왜 사과해? 용역 촉법이라고 하는 건 괜찮나? 유시민 파묘 더해줘? 이런 얘기요. 노영희 변호사님, 제가 진짜 변호사님 매부쇼 나올 때 응원하고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파묘된 거 많다. 이것도 죄다 쇼츠 얘기잖아요. 뭐 황우석 박사 관련 얘기라던가 김대중 대통령 관련 발언이라던가 이거 이미 쇼츠로 수두룩하게 올라온 것들 맞죠? 그리고 애초에 수십 년 전 영상까지 끌고 와서 이야기해야 유시민이라는 대상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부터 스스로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한 3개월 전쯤에 영상으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쇼츠만 보고 평론하면 안 된다니까요. 직업이잖아요. 변호사이자 평론가로서 방송에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거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쇼츠로 딱 잘려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이걸 받아들이는 대중들은 원본 영상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중들 대신
대신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이런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 평론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콘텐츠로 돈 버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거 하라고 출연료 주는 겁니다. 즉 지금 노영희 변호사는 평론가로서 직무유기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게으르신 거죠. 내가 그 발언 앞뒤 다 들어봤는데 쇼츠로 떠도는 것들은 왜곡된 게 많더라. 우리가 비판은 해도 되지만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쇼츠만 보고 심각하게 나와서 심리학 어쩌가면서 얘기하면 그건 비평이 아닙니다. 그냥 쇼츠 베끼는 거죠. 자칭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한심한 비평이 저는 인상 비평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안과 어떠한 인물이 한 발언과 어떤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비평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상, 표정, 생김새 이런 걸로 평가하고 그걸 근거랍시고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평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인상 비평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슬픈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의 당사자가 나와서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해요. 평안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분이 진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슬픈 상황인가 보다, 이런 공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감정을 공감하기 위해 하는 인상 비평과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꺼내드는 인상 비평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하필이면 뒤늦게 올리신 사과문에도 진정성을 언급하셨던데 왜 토론이나 비평 프로그램 보면 진정성 얘기하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내가 나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 말고요, 어떤 비판의 대상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정성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하죠? 진정성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사안과 일에 대해 임하는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심지어 나도 내 진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타인이 남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량하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평가들을 보실 때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뭐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면 모르겠지만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 걸으시면 됩니다. 비평하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프로그램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5개의 사안을 다뤄야 한대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3개밖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공부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냐 이겁니다. 심지어 노영희 변호사는 이걸 모르면서 한 얘기가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본인이 그 사안을 다루겠다고 본인 방송에서 스스로 정했으면 최소한 맥락 정도는 파악을 했어야죠. 그래서 참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일어나 걱정이고요. 저는 이게 이 비평가들 개인의 문제보다도 김민석 후보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 관련 인사들, 이분들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3가지만 보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시각, 우리가 처음부터 비판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 이걸 일단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걸었다면, 최근까지 부각되고 있는 논란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석계라 불리는 평론가들이 평론에 가장한 배설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리 후보자일 때까지만 해도 이 당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됐던 논란, 의혹 이런 걸 지지자들이 나서서 쉴드 쳐줬습니다. 맹목적으로 감싼 게 아니라 이 당시 논란과 관련된 사건, 배경, 맥락, 김민석 후보자가 이 논란의 상황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앞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파악하고 이 의혹들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격을 해줬다고요. 즉 김민석 후보를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라 대부분이 민주진영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논란이 나오는 것까진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온 해명이 적절한 시기에 나왔나? 그리고 그 해명이 모두 깔끔했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김민석 후보 혼자만의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변인들이 이를 키운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 표준이 오늘 말씀드린 노영희 변호사라고 보는데요. 원래 사과하는 게 어렵긴 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유시민 작가님도 20년 만에 서로 사과했다면서요. 그런데 또 이게 주변에서 분위기도 잡아주고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을 강력하게 밀어주면 아름다운 전개로 사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친석계 하면 떠오르는 스피커들을 생각해보면 조롱 비평은 기본이고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음에도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하는 듯 하더니 라이브 영상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프레임 전환까지 하잖아요. 이거랑 이어지는 게 3번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설명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를 내고요. 그 메시지를 잭나이프처럼 든 스피커들이 여기저기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럼 그 평가가 어디에 반영된다? 그 정치인들의 신뢰,
지지율 이런 거에 반영된다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님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어느 한쪽이 강력한 게 아니잖아요. 150만 권리당원들도 강력하고 흔히 말하는 뉴이재명 세력들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 면에 있어선 상당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다음 총선과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하려 이러지? 제3의 길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솔직히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께서 민주당의 검증된 자산으로 다시 일어서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김민석 후보께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